투자를 안 하는 것은 위험 관리일 수도 있지만 위험 회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위험 회피보다는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1%라도 더 벌 수 있는 길이다. 손실은 회피하고 수익은 일정 부분 챙겨갈 수 있는 전반적으로 탄탄한 투자가 되겠고요. 네,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상인증권의 신월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게 되는데 일단 팀장님을 저희가 급하게 좀 모시게 된 이유가 글로벌 자산시장 모두가 다 힘듭니다. 워낙 트럼프의 좀 관세 정책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고 투자자분들께서 매우 또 힘들어하시는 상황이 놓여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또 자산을 아울러서 항상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 분석도 하시는 팀장님 특별히 모셔가지고 네. 과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또 불려나가야 되느냐, 또 위기는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좀 모시게 되는데요.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유익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처음 와주셨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팀을 맡고 있는 신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략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서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저희의 하우스 뷰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고요.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일을 경험을 했지만 2기 때는 보다 공격적이고 거칠고 좀 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겪는 미국뿐만 아닌 글로벌리 전체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보다도 훨씬 더 다들 공부하시고 대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를 토대로 자산 시장의 속도 역시나 빨라졌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춘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 누가 트럼프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으며 그 입과 손이 언제 움직일지를 다 알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 판단을 해보고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들에 맞추어서 자산 시장의 대응 강도를 조절해 나간다라면은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기회가 잘 맞아떨어졌을 때 이익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라면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위기를 먼저 피하는 것부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기가 왜 이렇게 좀 강한 하락을 만들고 있는가, 도대체 뭐가 구체적인 위기인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좀 관세 정책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외에 뭔가 글로벌 자산을 흔들고 있는 뭐 우리가 좀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런 좀 잠재적인 위기도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뭐 질문을 관세 이외의 부분을 본다라면은 트럼프가 1기 행정부를 출범했을 때는 잘 모르고 대응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부분에 의한 변동성이 좀 커졌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가 말하는 대로만 된다라면은 과연 이 부분이 미국에도 이익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된다라면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익이 아닌 손실, 손해로 이어진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좀 커진 상황에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물가가 완벽하게 잡히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가 시작은 되었지만 경기에 업앤다운 사이클이 있는데 업사이클이 아니라 다운사이클에 가까운 국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많은 것들이 촉발된 것으로 해석은 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트럼프의 비롯되는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와 물가가 약간 엇갈리는 그 타이밍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펀더멘탈이 변동성이 생기고 트럼프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이 불안감과 불편함이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게 되는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해 줄 수 있었던 일기 행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이라면은 파월 연준 의장 체제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역시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고 걱정할 거리는 많아진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금융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 불확실성 요인이 되게 많은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은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정책적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죠. 이제 Policy Uncertainty Index를 치시면 검색이 되는데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하면은 1기 때의 인덱스의 추이는 거의 미미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애교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훨씬 높습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뒤엎는 트럼프의 그 정책적인 추진 의지.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경고성 멘트와 또 회유성 그런 여러 가지 스탠스들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가 참가자 입장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과거 1기 때부터도 실질적으로는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2기 출범할 때부터 사실 관세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그 즉슨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최근에 실질적인 발표 이후로 이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게 관세 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라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글로벌리 통상이나 국제 정치에 있어서 통용되는 그러한 원칙, 원리들이 미국만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결연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겠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상호 관세에 관련된 그 관세율도 국가별로 다 달랐지 않습니까? 이게 일관적이지가 않고 다르다라는 부분은 발표 이후에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을 향한 국가의 수출액에서 미국과 해당 국가의 무역 교역으로 인해서 미국이 손해보는 무역 적자를 분모와 분자에 놔두고 곱하기 100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대미 수출액에서 무역 상대국이 가져간 흑자가 100을 수출했는데 50이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관세율을 50%를 매겨야 하는데 거기에 나누기 2를 해서 25% 정도를 매기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해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25% 중에서 10%는 보편 관세고 15%는 이제 상호 관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관세에 대한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들만의 해석과 그 해석을 녹여내는 공식을 도출함으로써 각 국가별로 우리가 이렇게 너네한테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시정하겠다. 그리고 협상하고 싶으면 너네가 제대로 된 어떤 이 불균형한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와라. 즉 우크라이나와 그 젤런스키 대통령과의 트럼프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네는 카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 따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카드를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결국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 국가의 정상으로 하여금 show me the card. 그러니까 너네가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제대로 내봐. 이게 있으면 협상해 줄게. 근데 없으면 그냥 관세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다양한 국가들이 미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출을 해서 이제 무역 흑자를 거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다 우리를 이용해.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 피해 의식과 이를 타개해야 된다라는 그들의 인식들이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적인
그들의 인식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화시켰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대다수의 국가들은 좀 협상의 의지를 밝히면서 트럼프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협상의 카드를 계속 좀 내밀려고 하는 모습인데 네. 정작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복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등 이제 다시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되지 않나라는 우려감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미국도 계속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면서 이런 갈등이 계속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금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때려잡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뭐 일본이든 이스라엘이든 베트남이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요. 중국은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중국이 우리도 너네한테 관세 매길 거야. 너네 그러면 미국이 50%더 매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균형한 무역 흑자 계속 지속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지금 아주 좀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좀 잠잠해지려면은 한쪽이 고개를 좀 숙여야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다양한 국가들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달려가서 개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들을 미국과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아젠다들을 나열할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되면은 트럼프는 이제 본인의 치적으로 막 또 자랑스러운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불만들이 달래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필두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 불안감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좀 훈훈한 분위기, 무드가 형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당장의 협상장으로 나간다라면은 그 지도자 두 분이 원하는 그림이 절대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좀 기다려야 되는 국면들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한편 이제 아까 중간에 좀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상황도 사실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가에 대한 부담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제 상반보다는 좀 둔화 쪽으로 가고 있는 국면에서 이 미국의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이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또 미국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계속 또 불만에 대한 입장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미국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러한 관세 정책이 좀 정말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강경하게 이어질 만한 상황인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지난 주말 기점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합주의 의원들의 불만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아직은 많이 기간이 남았지만 내년도 11월에 있거든요. 그러면 약 한 21개월 정도, 20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의원들은 그 주민들, 시민들의 목소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주들이 정해진 반면에 경합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주들에 대한 표심이 흔들린다라면은 공화당이 지금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균열이 생기게 된다라면은 트럼프의 정책 추진 능력 그리고 그 속도 등에는 좀 불편한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언사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는 이기 행정부의 초반부다라는 점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심정적으로 통쾌하고 그 표심에 있어서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기분을 충족시켜 준다라면은 합리적인 얘기들보다는 그런 좀 심정에 가까운 그런 스탠스의 정책적인 힘이 더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순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만 인해서 이런 금융시장에 급변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이미 관세 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이 급변이 나타나기 이전인 트럼프가 이러한 관세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면은 어떨까라는 서베이 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지수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트럼프 취임하는 2025년 1월 달에 했었고 2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부터 이미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자 심리 관련된 서베이 지표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서비스업은 비교적 견조했지만 이 교역의 위축과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직격탄을 받는 제조업 역시나 중립선을 하회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왔죠. 반면에 뭐 고용 지표나 관련된 실물 경제 지표들은 아직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를 소프트 데이터는 아주 민감하게 악재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견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봐라. 물가도 잡히고 있고 다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을 너는 금리 인하해. 라고 하는데 소프트 데이터에서 나오는 소비 심리는 완전 깨지고 있는 반면에 같이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 기대 인플레는 이제 3%대에서 4%를 지나서 4% 후반에 진입을 했고 중기 인플레이션 역시나 2% 후반에서 3% 초반에 있던 것들이 3% 후반에서 4%까지 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계란값이 60% 빠졌다. 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비단 왜 그 소비 심리에 관련된 서베이 지표에서 기대 인플레가 올라오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가. 이미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편향되어 있는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물가도 오를 수 있고 경기도 침체될 수 있다. 즉 가장 어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고민거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말 이제 한치 앞을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지도 좀 의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도 좀 의문인 상황에서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뭐 하나 좀 기대할 만한 상황이 딱히 없는 국면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자산을 좀 지키는 게 좋은 건가요? 트럼프는 그 말을 하죠. 때때로 약을 좀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으면은 미국은 부유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은 지금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 금융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시장의 가격 하락이 트럼프 정책의 오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미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곧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그거는 그냥 저쪽의 그냥 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나스닥은 지금 22%가 급락을 하게 되었고 다우와 S&P는 15에서 20% 사이에 조정장을 거치고 있다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두려움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약세장이 가장 의아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주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2기 행정부 때 이렇게 된 부분들은 기업의 이익을 확보해주고 미국의 산업의 발전 그리고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들보다는 전반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큰 파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은 있습니다. 즉 이럴 때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은 곧 안전 자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해야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위험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불만족스럽더라도 벤치마크 대비 상대적인 수익률이 괜찮다라면은 이거는 실패한 투자가 절대 아니다. 워렌 버핏 이미 2월부터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금 확보를 통해서 16년 만에 미국채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이런 버블과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화되었을 때 가격의 급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치중해 있었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변화시킨다라는 점은 손실을 잘 안 볼 수 있는 현금 유동화가 쉬운 뭐 예적금이나 아니면 진짜 현금을 들고 있고 거기에 일부를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나머지는 조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나 정부에 관련된 채권들 조금 편입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 사이클가 조금 동떨어진 주식에 좀 눈길을 돌린다라면은 지난 블랙 먼데이나 지난주에 급락이 나타난 장세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을 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근데 어제 장처럼 결국에 나스닥도 플러스 소폭이나 플러스 전환을 했고 약보합세에 S&P나 다우도 있었지만 아예 위험 자산을 다 편출시키기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시키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눈높이나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깔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너무 위험한 리스크를 테이킹하기보다는 좀 안전한 쪽으로 내 자산을 조금 더 유동성이 있는 안전자산 쪽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코멘트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불확실성이 높으면은 그 불확실 속에 기회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주체적으로 기회를 세팅할 수는 있지만 이 불확실성의 높고 낮음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뭐 기업과 업종뿐만 아니라 지금은 매크로 장세인데 매크로 장세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트럼프라는 존재잖아요. 트럼프의 행보를 일거수일투족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멘트하고 한 2시간 있다가 다른 멘트하고 이거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90일 동안 관세를 중단한다고 했다가 백악관이 바로 아니라고 하니까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거를 맞춘다는 건 거의 뭐 복권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라면은 이러한 전략 전술을 통해서 너무 희미한 확률에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눈높이를 낮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에는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유동 가능한 안전자산과 시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계속 싸다라는 입장으로 현금을 다 주식에 투자를 해놔서 지금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했던 거를 현금화를 한다고 치면은 너무 내가 좀 싸게 파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지금 실질적인 내가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좀 우려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이 부분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있죠. 특히나 이제 조정을 통해서 약세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정장에 진입할 때 나머지의 현금성 자산을 일단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투입을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조정장이 안 멈추고 약세장으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소진이 되면서 그냥 손 놓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헤지펀드들의 고민들이 이를 투자 시계를 길게 보는 전략 전술은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진짜 뭐 포트폴리오성 자금으로 인해서 이거는 수익과 상관없다 하는 자금들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외환이든 묻어두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산이 아닌 성격의 금융 자산에 투자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수익이 났을 때에는 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난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지만 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도 있게 되는데 이를 길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 만약에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110에서 120이 되어서 엑시트하면은 10에서 20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렇게 급락장이 나타났을 때 반대로 수익을 취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120이 아니라 140, 150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엑시트가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100에서 90 또는 80에서 더 물타기를 했는데 더 70으로 떨어지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물타기마저도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이제 이게 머리 끝까지는 아니어도 어깨 정도 아니면은 몸통에서는 팔 수 있는 그런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고 물타기나 뭐 개인 투자자들 조정장에서 돈을 추가로 해서 하락장에서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은 본인에게도 좀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 템포 쉬어가면서 트럼프의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몰아치기는 이렇게 하다가 뭐 내일 당장 끝날 건 아닌 이슈지 않습니까?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더 사야 할 기회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가격의 변동성이 더 나타나는 부분을 보고 소극적인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어제 미국장처럼 나스닥이 그렇게 급등락 변동성이 심한 국면 속에서 플러스로 되었고 아직은 시장의 자정 능력, 기술적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되돌림이 나왔을 때에는 전체 자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일지언정 저가에 매수한 부분들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은 계산법에 의해서 이 돈보다는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한 비중들은 조금씩 환매를 통해서 현금에 대한 확보 전략 전술을 좀 펼칠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최근 이제 하락장에서 내가 막 물타기 했던 것들 중에 최근에 내가 좀 저가에 사서 네. 좀 올라가는 경우에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몇 개는 있을 텐데 네. 이런 종목들이 막 나는 뭐 100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10밖에 안 올라왔어. 네. 나는 더 갈 거야.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10이라도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네. 일정 현금을 좀 챙겨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네. 입장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투자의 제1 기본 원칙은 절대 손실을 보지 마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투심의 향방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회피 성향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위험을 테이킹 했을 때의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손실을 보지 않는 리턴 수준이라도 벤치마크 대비보다는 좋은, 남들보다는 잘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잘했다고 이거 뭐 내가 만족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만스러울 수 있지언정 일단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이 판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눈높이를 이때는 낮추고 위험의 회피 성향이 조금 내려올 때는 기대 수익률을 높이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내 전체 자산 중에 현금 비중이 몇 프로 정도 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이거는 개개별로 투자자들의 성향,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적극 위험 감수형도 있고 위험 절대 회피형도 있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럴 때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중을 20에서 30%는 기본적으로 가주고 그를 통해서 만약에 리스크를 테이킹 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현금성 자산을 다 소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에서 15%는 남기고 나머지의 돈들을 투자 자금들을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에 들어간 다음에 아주 소규모의 플러스 이익의 평가 이익이 났을 때는 엑시트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즉 고간이 좀 가득 차 있으면은 좀 안심이 되고요. 그쵸. 예, 고간이 점점 바닥이 나는 게 보이면은 내가 대거래 사라도 뭐 가만히가 거의 없는 창고를 보면은 좀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알차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에 또 날씨도 흉흉해서 이게 당장 내가 짓고 있는 농사가 잘 될지 말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곳간마저 비었으면 사람이 더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곳간을 계속 유지시켜 놓는 게 좀 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지금 시장이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은 매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트럼프의 마음, 입과 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금요일에 인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탄핵 인용과 같은 부분 역시나 헌재의 결정이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라고 했는데 뭐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100%는 알 수 없지만 이를 뭐 3월에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3월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매크로적인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상수로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라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좀 플레이를 해본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에 학습 효과가 올라왔기 때문에 1, 2월 달에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죠. YTD 10% 이상 올라갔고 PBR이 0.9배에서 이제 1.0배 정도인 2,600~700배까지 쫙 올라갔던 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업종들 그리고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업종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계 방산, 미디어 엔터 이러한 업종들 그리고 이제는 더 안 좋아지진 않겠지 했었던 화학,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되었는데 이미 그 재료들은 소진이 되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뭐 화학 같은 경우 YTD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실적, 업황의 회복의 가시화 여부 등으로 좀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있었던 저가 매수 플레이의 니즈는 존재하고 있으나 한번 재료를 써먹었기 때문에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수익률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새로운 재료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소외받았었던 관세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 관세는 이제 상수로 제가 두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업종들이 진짜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가장 이제 우리가 제일 눈여겨보는 것들이 결국 반도체, 전자기기 그리고 자동차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삼전은 HBM 관련된 기대가 여전히 잔존해 있고 항상 좀 실망감을 많이 가지셨겠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갤럭시 세일즈에 대한 레버뉴가 좀 올라왔고 하반기에도 폴더블 관련된 부분들이 또 신제품이 출시했을 때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레거시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반면에는 HBM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들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삼전이 방어가 힘들어진다라면은 이제 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삼전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고 여기에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업황의 회복이 이를 통해서 좀 괜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달렸었던 업종들은 지금 다시 내려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 똑같은 상승폭을 시현하진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되 그 상승의 힘은 조금씩 완화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결국 매크로 장세의 상수는 정책이라고 하면 정치와 연관이 되나 이럴 때일수록 독립성이 부여되는 중앙은행의 정책은 그나마 시장에 있어서는 비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거죠. 네. 왜냐?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바라보는 곳이 파월이나 이창용 총재를 향하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을 좀 완화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멘트가 나오고 방향성이 좀 잡혀간다라면은 당연히 금리에 민감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들을 시현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렇지만 매크로에 대한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업종의 그 트렌드 자체가 조금 턴어라운드 해주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는 사실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강했었던 반면 앞으로는 관세는 사실상 이미 상수이기 때문에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특히나 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쪽에서의 좀 저평가 기회들을 좀 찾아보자. 뭐 대표적으로는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전자기기 내지는 자동차 쪽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트럼프 관세 외에 통화정책 관련된 수혜를 금리 인하단에서 누릴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쪽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 투자의 시계를 너무 길게 가져가서 이렇게 되니까 쭉 갈 거야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지양해야 되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아주 이념적으로 막 쭉 밀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꽂히는 주제를 엄청 세게 밀잖아요. 그래서 1기 때 고위 관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의 책상에서 치우면 된다, 페이퍼를.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가 얘기를 안 하더라 했는데 그때는 그 오리지널 공화당 출신의 관료들이 좀 계셨지만 지금은 트럼피즘에 열광하는 젊은 분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트럼프랑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은 사실 뭐 이게 오락가락 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투자의 시계를 길게 가져가면은 너무 악재밖에 없고 뭐 좀 좋은 재료 찾기 어려우니까 뭔가 주제를 밀고 갈 때에는 여기에서 그래도 반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짧게 가져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조금 엑시트를 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놓는 것들이 필요한 일단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관리 운용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확실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과 좀 반대적인 측면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케이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에 확실히 더 기민하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오늘 또 대화에서도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불확실 요인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당장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도 챙길 수 있을 때 빨리 또 챙기고 현실적으로 내 자산을 좀 지켜가는 전략을 추구하시는 듯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요즘엔 직장인분들이 본인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퇴직금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을 때 나의 노후를 보장시켜 줄 수 있는 돈인데요. 그 돈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손실을 보기 싫어하죠. 내 여윳돈은 내 투자의 판단하에 100을 투자했는데 110이 될 수 있고 150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해는 다 누구나 싫어하지만 내가 투자한 건데 어떻게 누구를 탓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맞는데 그 돈의 위험 회피, 손실 회피가 극도로 높은 그 돈의 성격은 퇴직금에 있어요. 근데 퇴직금은 아주 위험한 리스크, 하이 리스크로 분류되는 상품들의 ETF 같은 것들은 투자 금융 상품은 편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안 되다 보니까 퇴직금의 손실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잘못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너무 뼈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이런 성격에 지금은 조금 비슷하게 나의 여유 자금도 운용을 한다라면은 손실을 안 보고 있으면은 그만큼 자기의 투자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업앤다운이라는 이 금융시장의 파고 속에서 조금 잠잠해질 때 남들보다 앞장서서 많은 투자금으로 리턴을 추구할 때에도 리턴 절대 규모가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수익률보다는 최대한 원금 보장 이상으로 조금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참 뒤가 없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부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트럼프는 뭐든지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손해보는 것도 싫은데 미국이 너네 때문에 관세 정책을 하는데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다 너네 때문이야 라고 또 나중에 할 수 있고 또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고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서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저에는 그 한 명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지만 트럼프 1기 때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주식 너무 좋았고요. 채권은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글로벌 국채가 약 코로나 빼고 1년을 빼면 3년의 집권기 동안 5%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채는 8%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근데 미국의 비국채, 회사채 관련된 수익률은 더블 디짓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에서 안전하다는 게 국채, 공사채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민간이 발행한 회사채는 또 위험이 좀 더 있을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위험 자산의 성격이 있으니까 회사채 역시나 위험 자산에 가까운 채권인데 이 두 가지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는 트럼프는 그래도 금융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다. 다만 지금은 조금 우리가 듣기 싫은데 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멘트가 일기 때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라서 그러니까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트럼프의 근본적인 걸 본다라면은 금융시장이 무작정 깨지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후단에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참 우리가 트럼프라는 인물을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경험했던 바가 있었고 실제 그때 또 자산시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 기간을 이제 버텨가고 계신데 그럼에도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주중도 그렇고 주말에도 본인의 계좌를 보고 또 뉴스를 보면은 이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이해하기가 벅찬데 나의 계좌에 그 마이너스가 떠 있는 걸 보면 그렇죠. 너무나 마음이 네. 심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고, 그래 결국에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또 장래의 일이다 보니까 현실이 중요한 것도 분명히 있고, 여기에서 기분이 좋으려면은 그래도 플러스가 좋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이 시장을 사실상 이렇게 만들고 있는 주체 인물인 트럼프조차도 뭔가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버텨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취임 초만 하더라도 막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나 TSMC 회장하고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자,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는 훈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타게이트 이렇게 막대한 규모는 하고 또 도지를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의 핵심 요직에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업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만 하니까 뭐 하나 숨 쉴 구멍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하려면은 다른 나라 보고 너네 먼저 머리 숙이고 우리한테 카드 들고 와. 근데 사실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그 말은 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나라가 미국한테 가서 납죽 엎드리면서 우리 거 다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뭐 만화에서나 가능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 팀장님 그러면은 결국 이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또한 지나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버티고 버티다 보면 결국 또 좋은 날이 올 텐데 그 좋은 날이 오는 뭔가 그 시그널 같은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관세 발표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무역 흑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미국의 적자 부분을 축소하는 데 일부 동의를 했고요. 이를 이제 군사 지원과 연계를 하는 방향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 카드인 거죠.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고 상호 관세율이 이스라엘은 10%대였는데 이것도 오케이 하고 우리 무역 흑자 내는 거 좀 줄이겠다. 대신에 군사 지원을 해줘. 이건 중동의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되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꾸 노벨 평화상을 본인 입으로 막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정치인 그 누가 노벨 평화상을 준다고 하면 마다하겠습니까마는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캐릭터는 잘 보기 드물었는데 중동의 평화 그리고 젤런스키를 불렀고 젤런스키를 박대하면서까지 푸틴의 편을 들었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그 다음에 트럼프가 친한 인물이 우리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김정은과 만났을 때에는 결국에 동아시아, 유럽,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다. 라는 컨셉이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본인이 해결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과 뭐 중동의 그런 불안감이 없어진다라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포화 그리고 채찍을 하면서 당근을 내비칠 수 있을 것 같은 시그널. 그럼 중국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퍼포먼스를 마음껏 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트럼프의 계획이고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받쳐줄 것들은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하면은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일본인데요. 영국은 지금 유럽과 미국의 사이가 좀 틀어졌기 때문에 한 발은 항상 유럽에 걸치고 있어서 미국 편을 완전히 들 수는 없지만 결국 미국과 손을 잡고는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영향력은 없고 중동은 이스라엘,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일본은 이미 어제 통화를 해서 이시바 총리가 설명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잘 하자. 그리고 이미 이시바 총리는 2월 달에 가서 트럼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면은 점진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구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아까 이스라엘과 말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꾸 미국한테 막 이렇게 요구하고 러시아의 푸틴은
당연히 지금 본인한테 카드가 와 있으니까 그렇죠. 더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평화 협정을 맺자고 했을 때 푸틴이 조금 민기적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빨리 뭐 앉아서 뭐 해라 뭐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푸틴이 보통 사람도 아닌 이상 뭐 쉽게 트럼프의 말을 하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쓰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는 데는 필수 불가결하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책 당국자의 뭐 개인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시장 참가자 입장에 있어서는 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희생도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고 난다라면은 안개가 싹 거치게 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에 가까워진다라면은 조금 더 투자의 환경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흐름들을 직면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먼 미래도 들리겠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워낙에 추진력이 있는 인물인지라 막 밀고 나가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살펴보면 뭔가 시간에 쫓기는 게 오히려 더 미국의 트럼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또 상대 국가들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국가 간 협상의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결국 이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팀장님께서 지금 같은 국면에 있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뭔가 좀 위기를 피하고 실질적인 이제 생존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가장 중요한 게 좀 요거 같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의 유연한 조정, 낮출 땐 낮추고 올릴 땐 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본인 생각하는 수익률이지만 대부분은 정책금리,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당연히 이거보다는 예금금리도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높은 금리 준다고 하면 줄 서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투자를 했을 때 그 금리보다는 벌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 수익률이 완벽하게 낮아진 것은 아니나 워낙에 위험이 도사리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곧 금리 역시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이렇기 때문에 위험을 이 정도는 감수한다기보다는 곧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금리는 조금 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후행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최소한 동행 또는 선행적으로 가져가면서 위험 관리를 좀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위험만 관리해야 되느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위험 관리일 수도 있지만 위험 회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위험 회피보다는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1%라도 더 벌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에 투자하는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채권, 그리고 부동산, 외환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뭐 현물이나 ETF 투자 상품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좀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선물 투자도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선물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안전자산의 파생으로 한다기보다는 위험자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통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데 이게 절상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기 플레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외화 예금을 할 때 사고 팔 때 이게 스프레드, 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익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추세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더 상수로 작용을 한다라면은 미국의 경기에 대한 둔화는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위축은 축소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의 중립선에 머물고 있는 달러 인덱스 역시나 약해질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대 통화가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남의 국가들이 우리한테 돈 빼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대 통화가 강해지면은 돈 빼먹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논리를 구성해 본다라면은 원화 역시나 지금은 약세이지만 원화도 절상이 되면서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원화가 좀 믿기 어렵다 하면은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환테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부동산은 뭐 이게 필수재 성격도 있지만 유가증권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배당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상품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임대료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임대료는 금리가 내려갔다고 막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재계약 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내 리츠에 있어서는 오피스 중심으로 강남과 경기 남부권 그리고 여의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조금 준수한 우량 오피스를 담고 있는 리츠의 가격 하방은 잡아주고 리츠에 대한 배당은 생각보다 예금이나 어떤 다른 투자 자산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을 것이고요. 추경이나 금리 인하가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 좀 좋지 않았었던 내수 관련되거나 건설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다가 만약에 추경 규모가 좀 더 커지게 된다라면은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설비 투자나 AI 산업에 관련된 공제를 늘려준다라면은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매출과 OP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의 상방 테스트의 힘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과 연결고리들 다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플레이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시간을 조금 투입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높이 가지지 않는다라면은 손실은 회피하고 수익은 일정 부분 챙겨갈 수 있는 전반적으로 좀 탄탄한 투자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타이밍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열어는 놔야 트럼프의 그 급변하는 정책과 마음의 사이에서 그래도 한 포지션은 열어두어야 수익을 좀 낼 때 남들만큼 낼 수 있는 기회는 살려두고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자산 관리까지 싹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더 이제 머릿속이 꽉 차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하나하나 결국 이제 내 상황과 내 성향 이런 것들이랑 같이 이제 맞물려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투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키는 것부터 네 하면서 얼마나 내가 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를 보며 또 시계열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뭐 채권이나 부동산 외환 이런 것들로 또 자산을 좀 배분을 해놔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데요. 한 개의 자산에 이렇게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 자산이 오르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소외되면 안 오르면은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지금은 한 개 자산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명언처럼 조금 펼쳐놔야 한 개는 터지더라도 한 개는 안 터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네. 어떤 것들은 뭐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르는 자산들은 일정 부분 소수의 비율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한다라면은 남들보다 타인보다 타 경제 주체보다 높은 수익률을 하면은 그 다음 기회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절대 수익의 수익률, 수익 규모 이런 것들에 너무 포커싱이 두면은 또 마음이 리스크 테이킹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리스크 테이킹 한다는 거는 트럼프와 맞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드리기에는 너무 좀 위험천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위험을 테이킹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점은 뭐 올해 안에나 나올까요?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 탓하는 소재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한 가지 선택지가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든 탓을 하기도 조금 점점 속된 말로 약발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금융시장을 다독거려 줘야죠. 그리고 자기가 남 탓하고 다 했다가 경기 침체가 가버리면 자기 탓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절대 싫어하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터프한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찬바람이 약간 불랑말랑 할 때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하루하루가 너무 자고 일어나 바뀌는 상황들이 많아서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산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걸 이렇게 두 팔 다 벌리게 되면은 게임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회복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아남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길목에서 대기하는 전략을 통해서 남들보다 빨리 벌어야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조금 뿌려놓고 가장 큰 펀더멘탈을 이루는 투자 자산들은 잃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유의해서 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딱 들으면 참 너무나 명료하고 쉬워 보이는데 막상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뭐 돌을 닦는 심정으로 하셔야 되고 자기만의 스탠다드를 항상 테스트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또 나와의 싸움과 또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투자자들의 사실상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좀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모니터만 좀 보시게 될 수밖에 없죠. 모니터나 핸드폰을.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약간의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 보는 것 제가 감히 추천드려 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1비해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트럼프의 그 뉴스만 보면은 세상이 현대사에서 이런 나타날 수 있는 일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또 이런 말 했네 이런 말 하지만 그냥 아닌 사람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돈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마음을 다독거리는 본인만의 패턴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금융사 측면에 있어서 시계를 뭐 1960, 70년대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하이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는 2000년대 전후가 아니라 1970년대까지 고물가 시대로 시계를 확장했지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관세,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의 자유무역의 이전인 자국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었던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의 모습들과 유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아주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많았던 OTT나 케이블 아니면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인터넷 문서들을 조금 찾아본다라면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왜 이렇구나 라는 것들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조금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비단 관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미국의 영토 확장기가 1700에서 1800년대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쫙 진출을 하고 멕시코와의 전쟁, 그리고 뭐 루이지애나를 사고 알라스카를 사고 이런 것들에 트럼프는 되게 본인의 그런 업적을 세우는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본인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일견 이해는 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과 함께 금융시장에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역사 관점에서 좀 본다라면은 훨씬 더 이 뉴스보다는 좀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팀장님도 추가하시다시피 투자란 돈의 흐름의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또 이상적인 투자인 만큼 지금 매일같이 변하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뉴스 그러면서 그 변동성을 보기보다 결국에 그로 인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큰 흐름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앞선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지금의 흐름을 나름대로의 좀 시나리오 그려보는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 또 긴 시간 함께 트럼프라는 주제로 또 전체 자산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좀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또 위기를 피하고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첨언을 들어봤는데요. 저에게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또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로서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오늘 또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자TV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자산들과 다양한 스토리들을 한꺼번에 녹여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만은 저의 설명이 다소 미진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상세하면서도 다가가기 쉽게 설명드리고 투자의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실 때 불러주시면은 정말 더 준비 잘해서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신월 팀장님과 여러분들 함께 또 응원하면서 마지막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